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의 뇌 발달에 관해서 신성욱 선생님을 모시고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선생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떤 사진이 나왔는데, 자, 이분의 직업이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백구두가 좀 심상치 않죠?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소화하기 힘든 건데. MC. 네,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 티처입니다. 티처. 미국의 유력한 신문에 작년 초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앞에다가 이제 별명을 붙였냐면 The 4 Million Teacher라고 400만 불의 교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교사인데 1년에 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요. 이건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교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돈벌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근데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돈벌이를 해요.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우리 한국인들이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을 참 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을 완벽하게 산업화시켰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비즈니스화 시켰고, 산업화 시켰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기업이에요. 한 개인이 무슨 노력을 해서 뭐 특출난 능력을 가진 교사가 400만 달러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교사지만 CEO죠. 기업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입시, 지옥, 또 아이들의 어떤 사교육비, 가정의 부담, 다들 뭐 어떤 분들 지옥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웅변해 준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완벽하게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100% 시장에 의해서 키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물론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기 때문에 100% 시장에 의해서 길러지고, 초등학교 때 잠깐 학교 의존도가 생겼다가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또다시 100% 시장에 의해서 아이들은 키워집니다. 그리고 학교는 뭘 갖고 있느냐? 학교는 출석부의 권력, 출석부의 권력과 시험 성적을 매기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가지 권력만 갖고 있어요. 근근히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왜 학교 오느냐?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대학 못 가요. 또 학교에서 친 시험에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가요.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시장에 가서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들여다본 결과는 암담함을 넘어서 참담함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와 관련된 것이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럼 결국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20년, 30년 뒤에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들의 뇌에 대한 혹은 지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장수 시장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전에 동네에 보면 약장수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쇼를 해서 이목을 사로잡은 다음에 만병통치약을 팔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뇌의 신화죠. 3살 무렵에 아이의 뇌가 거의 다 완성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린 시절에 뭘 해야 그게 그 아이의 능력으로 갖춰질 거다. 근데 3살 무렵에 아이의 뇌가 완성된다. 이거는 뻥입니다. 사실과 달라요. 몇 살쯤 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성능이 가장 좋아질까요? 대체로 이게 뇌과학의 이제 최근 결과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쯤에 이르러서야 우리 인간의 뇌는 최고 성능에 도달합니다. 그때서야. 그럼 아마 속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엄마들, 아이를 낳아보시죠.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 농담처럼 그래요. 아, 나도 이제 치매인가 보다. 이것도 역시 기억력의 신화입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가 좋을 거다. 그것도 역시 뇌의 신화예요. 기억력은 뇌가 가진 종합적인 능력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 먹게 되면 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단기 기억력이라는 능력 하나만 떨어져요.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기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기억력 감퇴 기념 여행을 가셔야 돼요. 기념 사진도 찍으셔야 돼요. 왜요? 나의 뇌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저수지의 원래 목적이 뭐죠? 물을 가둬야 되죠. 그러면 초기에는 들어오는 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득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수지의 본격적인 역할이 시작이 돼요. 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더 좋아진 것이죠. 그게 진짜 저수지예요. 우리 인간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들을 지혜로 바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좋은 일이죠. 그런데 3살 무렵 어린 시절에 아이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왜곡하고 있는 나쁜 정보입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80년대 이전까지.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진전했습니다. 새로 알려진 정보들이 과거의 많은 정보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때로는 뒤집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운회신화 같은 것도 판치고 있어요. 교육 시장에서.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80년대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예전의 가설들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뇌과학자도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언급하기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좌뇌 교육, 우뇌 교육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비싸게 값을 매겨서 교육 상품으로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만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까지 아이들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차 디지털 문명, 디지털 세대의 주역이 될 텐데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우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만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자꾸만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짐승 취급하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죠. 뇌의 관점에서만 보면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뇌하고 전혀 달라요. 아직 인간의 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숙한 존재들이죠.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일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조용조용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걸 잘 못합니다. 네. 아이들 어떻게 다니죠? 네. 다다다다 뛰어다닙니다. 하루 왼종일 그것도요.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놉니다. 전쟁터에서도. 그건 왜 그러느냐? 이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제이 기드 박사라는 분이세요. 제이 기드. 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의 뇌를 스캐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좌뇌 우뇌 가설이 무너진 이유도 예전에는 언어 중추가 인간의 좌뇌에 있으니까 좌뇌를 열심히 발달시키면 언어 능력이 좋아질 것이야 라고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보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또 개인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이들의 뇌에는 별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 제이기드 박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린이 뇌 세계 최고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이기드 박사가 들려준 얘기예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 평범한 말 속에는 제가 아까 왜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뛰어다닐까? 라는 그런 질문들의 답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품에 안겨고 하나는 이해하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휴먼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번역하면 인간의 방식, 저는 인간의 방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인간에겐 인간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침팬치가 나왔는데, 침팬치하고 우리 인류는 유전자가 98.7%를 공유합니다. 99%가 똑같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지 않으시나요? 왜 남편들이 술만 먹으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가? 네, 어쩌면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얘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설계도상으로는.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죠.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품의 안겨라든가 이해하기 같은 휴먼 스킬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힘이 세다. 디지털 문명이 가속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이거는 변치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아이들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는 뭐 독서, 토론, 논술, 디베이트, 스토리텔링 학원 또 열심히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언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휴먼 스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한 우리 인간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오히려 수다에 가까워요. 토론이나 논쟁 이런 게 아니고요. 수다요. 수다야말로 인간의 이야기 중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고양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이 이야기를 발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언어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진화적으로 발명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이제 정보를 나누는 수단에서 더 진화해서 다른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수다예요. 수다는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은 대상과는 수다 떨지 않아요. 따라서 수다 떨지 않는 기업이나 조직은 망합니다. 구성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 잘 돼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다와 토론. 승자는 누구?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실제로 해봤어요. 수다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이걸 이제 미시건 수다 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시건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한쪽 그룹한테는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해. 나머지 절반 그룹한테는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독서, 토론, 디베이트 뭐 이런 걸 시켰어요. 어려운 주제를 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해라. 그럼 지식과 정보가 많아야죠. 그 다음에 경쟁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요. 30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 사이에 연구를 한 거죠. 두 가지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어요. 뇌 중에서도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이마 바로 안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특히 우리 인간은 전두엽이 발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누군가와 공감하거나 다른 동물이 못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수다 떨 때 그리고 논쟁할 때 전두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30분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 모두한테 똑같은 문제를 주고 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학과 시험이요. 자, 우선 시험부터. 어느 쪽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수다 떤 쪽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 뇌가 활성화돼서 즐거워서 시험을 잘 보는군요. 그러면 내일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 전국 일제고사입니다. 전국 성적이 쫙 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모여서 막 우글우글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뇌를 활성화시켜서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 중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예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룹이 시험을 잘 봤는데 평균 점수가 15% 차이가 났어요. 평균 점수가 15%. 갑자기.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전두엽의 변화를 측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수다떤 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됐어요. 근데 이쪽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전혀 향상되지 않았어요. 간혹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피사, 국제학력평가, OECD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력평가에서 1등했다.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강부예요. 그러니까 피사라는 시험은 예를 들면 영국,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밑바닥이거든요. 성적이.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그 시험을 치러요. 그러면 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90년대 이후에 진전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보다는 이야기 같은 거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야. 이게 아이들의 뇌 발달에 훨씬 더 이로워. 이런 논리들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우리는 아직도 그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아이들을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주 보수적인 교육관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응시하라 2016. 응시는 지그시 바라보는 거죠. 지그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설득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로 하는 이야기는 7%에 불과하고요. 38% 정도는 말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네요. 두 개 합쳐봐라. 근데 55%, 절반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하는가? non-verbal로 합니다. 비언어, 말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눈 맞춤이요. eye contact. 그다음 포스처, 제스처, 손짓 발짓. 그다음에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야기의 핵심이야. 제가 보기에 요즘의 젊은 부모님들 또 교사들 가장 못하는 게 이게 됐어요. 응시가 돼버렸어요. 이거 대신에 잘하는 게 많이 생겼죠. 어떤 걸 잘하죠? 자기가 잘하는 걸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대체로 주시를 잘합니다. 엄마가 너 주시하고 있어? 요새는 감시까지 해요. 감시. 제가 어디 가봤더니 자기는 멸시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 한 발 물러서서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면 아이의 뇌가 작품이 되지만 주시하거나 감시하면 아이의 뇌가 문제가 생기죠. 자, 이분은 예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어린이 발달센터에 소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후, 그러니까 직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과 표정이요. 인간의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주는 양육자와 눈 마주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요. 왜요? 그게 우리 휴먼 스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The Still Face Experiment, 그러니까 굳은 얼굴 실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엄마가 인사를 하니까 아이도 대답을 해요. 또 아이가 손을 가리켜 엄마 저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엄마도 또 돌아보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바로 알아차려요. 엄마가 이야기 안 하는데 표정이 바뀌었는데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웃어 보였어요. 엄마 웃어봐요. 변화가 없죠. 아까처럼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역시 변화가 없어요. 당황하죠. 지금 이게 막 비명을 지르는 거거든요. 불과 2분 만에 이 아이는 이제 멘붕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울부짖기 시작하죠. 이게 응시와 주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negle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eglect. 그러니까 아이 컨택은 아이와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그 반대예요. 외면하고 고립시키고 방치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쌩 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쌩 까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쌩 까요. 누가 죽든 말든 그건 네 팔자지. 자기의 이익 앞에서 서로 쌩 까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크고 있어요. 즉 인간의 핵심적인 휴먼 스킬을 어릴 때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쌩 까는 걸 배우는 거죠. 이건 인간은 아닌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극심해져서 아이들이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쌩 까는 거에 더 익숙해졌다. 이 말은 아이의 뇌가 인간의 뇌로 발달하는 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 세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선택하죠. 3살 아이의 뇌사진을 비교했어요. 이쪽은 normal, 정상적인 경우예요. 이쪽은 extreme neglect니까 물론 이제 뭐 연구, 실험 상황이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를 택했겠죠. 근데 extreme neglect, 극도로 외면당한 아이예요. 우선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크기가 다르죠? 잘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뇌의 밀도인데 여기 까만 부분은 필수적인 빈 공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속이 꽉 찬 수박처럼 밀도가 조밀하죠. 근데 얘는 까만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요. 빈 공간이 많아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에서는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힘이 방송됩니다.